추가 분담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조합원 설명회장 단상 위에 선 조합장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의 손이 제 팔뚝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게 있었거든요.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6개월 전에 아내 몰래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평당 공사비가 59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7년 사이에 2배가 넘게요. 이미 집은 허물어졌고 돌아갈 곳은 없었고 매달 이자만 3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내 몰래 받은 신용대출 이자 45만 원까지. 31년간 한전에서 송전탑을 고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있다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동네 라디오가 고장나면 저한테 가져왔고 자전거 체인이 빠지면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전기 관련 자격증을 하나하나 땄습니다. 27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어요. 송배전 기술팀 소속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송전탑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돌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면 새벽같이 출동해서 끊어진 전선을 복구했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어요. 제가 고친 송전탑을 통해 수만 가구의 불이 켜진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결혼은 31살에 했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참 단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신혼은 관악구 작은 전세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건 많지 않았지만 아내가 살림을 워낙 알뜰하게 해줘서 매달 조금씩은 모을 수 있었어요. 아들 민재가 태어나고 2년 뒤에 딸 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식구가 좁은 집에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우면 발이 서로 닿았어요. 좁았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더 넓은 집이 필요해졌고 43쯤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요. 12층짜리 건물에 132가구 남짓한 소규모 단지였는데 지하철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고 조금만 걸으면 한강이 나왔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펄럭이는데 아내가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전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매년 조금씩 호봉이 올랐고 아이들 학비도 큰 무리 없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넘치진 않았어요. 장모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몇 년간 병원비가 꽤 들어갔고 아들 결혼할 때도 적지 않은 돈을 보태줬거든요. 그래도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저축했으니 퇴직할 때쯤이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제가 55이 되던 해였어요. 단지가 워낙 낡았거든요. 겨울이면 보일러가 말썽을 부렸고 복도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주차장은 차 한 대 빼기도 힘들 만큼 좁았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고 조합이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동네 부동산에 가면 중개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입주권 지금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가만히 계셔도 돈 버시는 겁니다. 조합 총회에 처음 참석한 날 슬라이드에 새 아파트 족감도가 떴는데 정말 근사했어요. 35층짜리 새하얀 건물 두 동이 한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132가구가 160가구로 늘어나고 지하 주차장도 넉넉해지고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고 했어요. 옆에 앉은 이웃 주민이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러더라고요. 종호 씨, 우리 이제 한강뷰 35층에서 삽시다.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한전에서 명예퇴직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연차 직원들에게 퇴직을 유도하던 시기였어요. 31년을 넘게 다녔으니 미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하면 2억 가까이 나온다는 계산이 섰고 적금과 예금까지 합하면 노후 자금은 3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까지 나오면 재건축 끝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퇴직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직장을 떠나는 날 사물함에서 안전모와 작업복을 꺼내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울컥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고생 끝났어. 3년만 참으면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주 결정이 나왔을 때 아내와 저는 진지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받아야 한대요. 이 근처에서 전세를 구하려면 한 9억은 있어야 한다네요. 아내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9억이요? 그 돈을 어떻게 빌려요? 은행에서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해줘. 조합에서 알선해 준다고 했어. 이자만 내면 되고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갈 때 갚는 거야.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한 340만 원쯤 될 거야.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40만 원이면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하면 3억 5천만 원.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씩 나오고 이자가 340만 원이니까 부족분 220만 원은 저축해서 충당하면 3년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3년만 참으면 돼. 길어야 4년이야. 그동안만 버티면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는 거야. 아내가 한숨을 한번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주 준비는 생각보다 정신없었어요. 18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니 짐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그린 그림, 앨범, 오래된 가전제품들. 아내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끔씩 옛날 사진을 꺼내보고는 웃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민재 돌 때 사진이에요. 이 집에서 찍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의 가장 좋은 시절이 흘러갔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다 옮기고 빈집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텅 빈 거실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베란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벽에 아이들 키 재던 연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그 자국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새로 구한 전세집은 같은 잠원동 안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 35평형인데 전세금이 9억이었어요. 이주비 대출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아파트 철거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굴착기가 건물을 부수고 있었는데 콘크리트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고 요란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8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 무너지는 걸 보는 기분은 참 묘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기대되기도 하고 이 자리에 35층짜리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하니 기다림이 견딜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거가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조합에서 보내오는 소식지마다 사업 진행 상황이 순조롭다는 내용이 실렸어요. 건축심의 통과, 각종 인허가 진행, 착공 준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특히 기분 좋았던 건 주변 시세 소식이었어요.
우리 단지 바로 옆에 있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마치고 새로 입주하면서 시세가 크게 뛰었거든요. 25평짜리가 분양가만 16억에서 17억이었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청약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25평이 16억이야. 우리는 35평이잖아. 우리 새 아파트 들어서면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 아내 눈이 동그래졌어요. 설마 20억 넘어요? 넘을 수도 있지. 위치도 좋고 35층 한강뷰인데. 세상에. 그때 아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던 사람이 난생 처음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급쟁이로 성실하게만 살았던 우리한테 재건축이라는 게 인생 후반에 찾아온 보너스 같았습니다. 새 아파트 평면도를 출력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펼쳐놓고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봤어요. 거실이 넓다. 여기에 TV를 놓고 이쪽은 소파. 작은 방은 수빈이네가 놀러 왔을 때 쓰면 되겠다. 베란다가 이렇게 길어. 화분 10개는 놓겠네. 아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민재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아버지 대박이네요. 나중에 자주 놀러 갈게요. 딸 수빈이한테도 보여줬더니 아빠 엄마 이제 좋은 데서 사시는 거네.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평생 일만 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야 가족들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철거가 끝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착공이 시작돼야 할 시점이었는데 조합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지도 안 나오고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인허가라는 게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이 석 달이 되고 석 달이 반년이 됐는데도 착공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합원 단체 대화방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올려달라고 한다는데요. 얼마나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2배 가까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2배. 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할 때 평당 590만 원에 계약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게 2배면 평당 1,100만 원이 넘는다는 뜻인데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편하게 자고 있는 걸 보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에 혼자 거실로 나와 인터넷을 뒤졌어요. 검색창에 재건축 공사비 인상이라고 치니까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원자재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폭등했다. 온갖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 금리도 올랐습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가 4% 초반이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5%에 가까워졌어요. 월 이자가 340만 원에서 어느새 38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을 빼면 매달 260만 원 이상을 저축해서 빼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한 달에 260만 원이면 1년이면 3,100만 원이 넘습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 3억 5천만 원이었던 잔고가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은행에 갔어요.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혹시 공사비 협상이 길어지면 이자를 낼 돈이 모자랄까봐 미리 안전판을 깔아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빚으로 빚의 이자를 메꾸겠다는 건데 그때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아내한테 숨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난생 처음 아내 몰래 빚을 진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걱정시킬 거 아냐? 어차피 잠깐이야. 공사만 시작되면 다 해결돼.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조합에서 긴급 설명회를 연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장소는 인근 호텔 연회장이었는데 그날 가보니 조합원들이 거의 전원 나와 있었어요. 평소 총회에는 절반도 안 오던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인 거예요. 다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여보, 나 무서워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아줬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조합원 여러분, 오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기존 계약 당시 평당 590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평당 1,3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순간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요? 1,300만 원이요? 그게 2배가 넘잖아. 계약서에 59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당 590만 원이 1,300만 원이면 2.2배가 넘는 인상이었어요. 우리 단지가 160가구의 연면적이 약 1만 2천 평이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공사비 총액이 수백억 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 돈은 결국 누가 내야 하느냐?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조합원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70살은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조합장, 나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이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부터 살았다고. 내 평생 재산이 이 집 하나야. 그런데 공사비를 2배로 올리면 내가 추가로 몇 억을 내야 한다는 거야? 나는 그 돈이 없어. 연금이 전부인 사람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조합장이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지만 시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손을 떼겠다고? 그게 협박이지. 뒷줄에서 누군가 외쳤어요. 맞습니다.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협박이 먹힌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건물이 있었다면 시공사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하겠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다라고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건물은 이미 무너졌어요. 빈 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시공사를 절대적인 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 과반이었어요. 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음은 반대였지만 머리로는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사업이 멈추면 정말 끝이니까요. 총회장을 나서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추가 분담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35평형은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3억 5천이요? 우리 전 재산이 3억 5천만 원인데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아내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아내가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5천만 원의 이자가 한 달 연체되면서 은행에서 아내 휴대폰으로 연체 안내 문자가 간 겁니다.
제가 대출을 받을 때 비상연락처에 아내 번호를 적어뒀던 걸 깜빡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아내가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오은행 신용대출 이자 연체 안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수가 그게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언제요? 얼마요? 5천만 원. 6개월 전에. 아내의 표정이 분노에서 배신감으로, 배신감에서 절망으로 바뀌는 걸 저는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나한테 거짓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내가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총회장에서 들었던 어떤 고함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장 현실 직면. 아내가 떠나고 일주일 동안 저는 텅 빈 전셋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놓는데 아내가 항상 맞춰놓던 가스 불세기가 떠올랐어요. 중불에서 살짝 약하게. 그게 영숙이 불이었는데 30년간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잠자리를 깔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면 그게 얼마나 큰 공백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딸 수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빈아, 아빠가 큰 잘못을 했어. 뭔데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대출을 받았어. 아빠가요? 왜요? 재건축 공사비가 올라서 이자 낼 돈이 부족할까봐 미리 빌려놓은 건데 엄마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상처받은 건 돈이 아니라 아빠가 숨겼다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혼자 짊어진 거잖아요. 그게 엄마한테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딸의 말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맞았어요.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지 못해서, 아니, 아내한테 보잘것없는 남편이 되는 게 두려워서 혼자 숨긴 거였어요. 수빈이가 중재에 나서서 일주일 만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31년간 한전에서 일하면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돈을 숨긴 것도 미안하고 재건축을 시작한 것도 미안하고 당신 고생시킨 것도 미안해. 다시는 혼자 짊어지지 않을게. 아내가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제 앞에 쪼그리고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내 손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바닥 차가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자가 60 가까이 먹어서 아내 앞에서 울다니 부끄럽지만 그건 제가 살면서 흘린 눈물 중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돼요. 당신이 건강한 게 재산이야. 근데 다시는 나한테 숨기지 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알아야 같이 버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모든 숫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저축 잔고, 이주비 대출 잔액, 신용대출 잔액, 월 이자, 국민연금 수령액, 추가 분담금 예상액.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결론은 명확했어요. 입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갔더니 중개사가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이 동네 재건축 입주권이 쉽게 안 팔립니다. 공사비 1,300만 원 뉴스 다 나왔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몇 억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살 사람이 잘 없어요. 시세보다 1억 이상 낮춰야 거래가 될 겁니다.
매물을 내놓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도 이자는 빠져나갔어요. 이주비 대출 이자 380만 원에 신용 대출 이자 45만 원. 합하면 4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을 빼면 매달 300만 원이 넘게 순수하게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결국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내놓은 가격에서 5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아내와 상의 끝에 팔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에 감각이 없었어요. 매각 대금에서 이주비 대출을 갚고 신용대출을 갚고 중개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빼니까 남은 금액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퇴직할 때 3억 5천만 원이었던 노후 자금은 이주비 이자와 생활비와 신용대출 이자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입주권 처분 대금에서 남은 돈을 합쳐봐도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총 손실 약 3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가 재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증발해 버린 겁니다. 경기도 외곽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한 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잠원동 35평에서 18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짐을 들여놓으니 거실이 금세 꽉 찼습니다. 짐 중에 새 아파트 평면도를 출력한 종이가 나왔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조용히 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재건축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 혹은 입주권을 사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거울 삼아 꼭 냉정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남이라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무조건 돈이 된다. 그건 지난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공사비가 이렇게 폭등하는 시대에는 위치가 좋아도 수지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더 위험해요. 세대수가 적으면 세대당 공사비 부담이 크고 시공사도 수익을 내기 어려우니까 공사비를 더 올리려 합니다. 소규모라서 빨리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소규모라서 더 비싸고 소규모라서 더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건물이 있을 때는 최소한 거기서 살 수 있어요. 협상이 안 되면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 선택지가 없어져요. 시공사가 갑이 되고 조합원은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의 무서움도 아셔야 합니다. 한 달에 340만 원, 3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주비 대출 이자로만 총 8천만 원 넘게 날렸어요. 거기에 신용대출 이자까지 합하면 1억에 가까웠습니다. 1억이면 노후 10년치 생활비예요. 그 돈이 공사비 협상이 늦어지는 동안 은행 이자로 증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아내한테 숨긴 겁니다. 혼자 짊어지면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혼자 짊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빚으로 빚의 이자를 메꾸겠다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혼자서 했습니다. 아내한테 미리 상의했더라면 아내는 분명 더 일찍 입주권을 팔자고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신용대출 5천만 원과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건축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투자든 어떤 결정이든 가족에게 숨기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셔야 해요. 이주비 대출 이자가 매달 얼마인지, 공사비가 올라가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최악의 경우 입주권을 급매로 처분하면 손실이 얼마인지. 그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위치라도 용기 있게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경관리 일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월 120만 원,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6일 근무. 한전 차장 시절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전지 가위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한전에서 송전탑 위에 올라가서 전선을 점검하던 사람이 이제 아파트 화단에서 가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날은 솔직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에 가위를 쥐고 나무 앞에 서 있는데 한전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안전모 쓰고 송전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산등성이를 내려다보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니 뜻밖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잡생각이 줄었어요. 한 번은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다가와서 할아버지 나무 아프지 않아요? 하고 물었어요. 아, 이건 아프게 자르는 게 아니야. 나무가 더 잘 자라라고 다듬어 주는 거야. 꼬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럼 할아버지는 나무 의사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경로당 급식 보조로요. 월 90만 원. 손이 빨라서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아내가 살짝 자랑을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120만 원에 제 조경관리 월급 120만 원, 아내 급식 보조 90만 원. 합해서 330만 원이 우리 부부의 한 달 수입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둘이서 아끼며 쓰면 살 수는 있었어요. 매달 이자에 짓눌리던 때에 비하면 적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공포에서는 벗어난 거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작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몇 개쯤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요. 여보, 또 잠이 안 와요? 응, 좀 바람 쐬려고. 아내가 옆에 서서 같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후회하자. 후회해봤자 돌아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야지.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리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힘겹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내가 가르쳐 준 대로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았어요. 방울토마토하고 상추하고 깻잎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에 먹을 거 직접 키워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매일 저녁 퇴근하고 동네 천변 산책로를 걷습니다. 한강 산책로 대신이지만 물소리는 비슷하더라고요.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연애 때 한강변 걸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때 당신이 얼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했잖아. 아내가 웃으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그런 것도 기억해요? 돈은 다 잃었지만 이 사람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노후에 무엇을 잃든 가족만은 잃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같이 알아야 같이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 또는 재건축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은퇴 후 투자 실패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